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이에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새 마이크 돈 많이 들여서 투자했대요. 한번 목소리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리고 음향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열심히 장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드리아 호영님, 서영숙님, 주평아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미국 대선 얘기할 거거든요. 11시 40분부터 할 건데 미국 대선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대선 트럼프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네, 아마 환율이 더 오른다고 그래요. 많이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해외 직구하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조금 비싸게 사셔야 될 거고,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좀 좋겠죠. 주가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럼 원화 가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뭐 환율 때문에 우수수 빠져나가고 있는데 다시 우리 증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원화 가치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국 주가 오를 수도 있고 삼성전자 주가 오를 수도 있고, 게다가 삼성전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9조 원 보조금 주기로 했던 거 못 주겠다고 미국의 공장은 이미 짓고 있는데, 그렇게 국제 사기 같은 발언도 했는데 해리스는 또 뭐 바이든 정부 이어받으니까 그대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에도 영향 주겠죠. 네, 이렇게 경제에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꼭 미국 대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오늘 끝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할 테니까 들어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리고 대파 선거, 배추 파동, 무 파동, 사과 파동 이거 다 오래 벌어졌잖아요. 채소값, 과일값이 정치에도 영향 미치고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인 이주량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하고 나눌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지금은 바로 가장 뜨거운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해주시는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님 모시고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조금 먼 거리에서 뵈니까 조금 더 멀지만 시선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편하고, 같습니다. 저는 저 훨씬 편해요. 마음 편하게 뜨거운 뉴스 뭐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먼저 윤 대통령의 앞으로 있을 7일에 대국민 담화하겠다 이런 소식 먼저 들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이 대국민 소통 자리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인 이달 말에 진행될 예정이었고, 그 일정을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늦은 밤에 일정을 변경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순방 전에 국민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의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불거지고 또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늦을수록 좀 여론을 돌리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직접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또 그에 대해서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대답을 대통령이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 들었나 봐요. 어제 우리 방송에 김준일 평론가하고 장성철 소장이 나와서 네. 이달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땡겨 주셨는데, 뉴스토마토에 보고 끝내주는 계신가요? 경제. 예, 워치 당하고 있습니다. 잘 방송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자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읽고 가버리는 식의 기자회견 그 발표인지는 형식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기자회견 형식이라고 했지만 질문을 좀 선택적으로 받는 모습도 보였고, 그 안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있더라도 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비슷한 형태로 흘러갈지는 7일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을 맞으면서라도 앞으로 계속 가겠다, 개혁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기자들이 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공격적인 얘기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이렇게 생각하고 잘 들어주는 그런 기자회견 하면 좋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다음 소식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에 대해서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중간 발표 브리핑에서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현 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번 브리핑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 사유와 의혹, 또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감사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브리핑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서 해임 권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또 이 과정에서 문체부 지침을 여럿 어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 해임은 협회 내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현재 공정위원들이 이 정몽규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실제 해임까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하고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나와서 이 축구협회장의 문제 네. 엄청나게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호응해 주셨는데 여러분 보시죠. 많이 호응해 주시면은 그거 현실이 됩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에서 말하면 다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뉴스까지 다 그거네요. 어쨌든 좀 투명한 축구협회가 돼서 우리나라 축구도 훨씬 더 선진적으로 경영하는 축구 네. 좀 가능해지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 주시죠. 다음 소식도 아마 끝경에서 다뤘었던 내용 같은데요. 지난 4년간 여야가 줄다리기 해오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마침내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투세,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짚자면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초과분의 22% 세금을 물리는 거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도입해서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워낙 반대 여론이 강해서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뤘었습니다. 유예 종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던 시점에 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금투세는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라도 폐지된다는 점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입장 변경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11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보였고요. 어제 주식시장도 곧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83%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3.4%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장은 좀 하락장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백지화되는 것인 만큼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는 상태지만 연 1조 5천억 원 정도의 기대 세수는 결국 줄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좀 올랐고 주가는 오늘은 네. 조금 또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런 세금 제도가 주가에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기대 심리가 작동한 것 같네요. 세수는 지금 거래세를 원래 폐지하면서 금투세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금투세를 없애도 거래세를 다시 살리지는 않는 거죠. 계속 살리지는 않는 상태라 세수 펑크는 불가피한 것 같아서 요거는 누군가가 내야 될 텐데 또 월급쟁이들 지갑에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좀 묘연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은 뭐니뭐니 해도 핫한 미 대선 준비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전의 날이 다가왔는데요. 미 대선은 독특하게도 총 득표수가 아닌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경합주 7곳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사실상 투표함을 모두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경합주 중에서 특히나 19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펜실베니아는 가장 결과를 전망하기 어려운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동률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고 2020년 대선에서는 이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17%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지역인 만큼 끝까지 주목해봐야 할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의 이 경선 포기 그리고 여러 차례 암살 시도 등 어느 때보다 험난했던 이번 미국 대선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 이어질 이승환 평론가와의 끝내주는 세계에서 보다 더 자세한 미국 대선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냉철한 미국 대선 분석하는 이승환 평론가 기다려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주량 스태피 선임연구위원하고 같이 우리 식량 위기, 배추파동, 무파동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현주 기자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배춧값 한 통에 10,000원 됐다고 그래가지고 걱정 많으셨죠? 봄에는 또 총선 때 대파 값이 뭐 얼마라는 거 가지고 총선 결과가 바뀔 정도로 큰 정치적 영향까지 줬었어요. 이렇게 채소값, 과일값, 이 농산물 가격이 바뀌는 게 식량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걱정이 많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에 식량 위기 오는 건지, 또는 위기가 오면 또 기회를 만드는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건지, 그 얘기 좀 짚어보려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주량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과학기술 정책하면 우리 보통 뭐 반도체, AI 이런 거 생각하는데 지금 농업하고 식량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챙겨야 될 과학기술 정책 중에 농업과 식량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전략산업이고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또 민간이 완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영역입니다. 아니, 그 개인적으로도 그걸 연구하시는 거죠. 그 책도 내셨던데. 책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농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많고 잘못 이해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바르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컴팩트하게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값, 배추값,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배추값 10,000원 됐다고 그래요. 김장철 앞두고 근심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많은 분들이. 네. 하여튼 올해 초부터 봄에는 사과, 그리고 그 대파, 그리고 배추, 그리고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축산 우유 뭐 이런 것까지도 그 유례 없는 가격 변동을 겪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쌀 우유도요? 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 농업 생산이라는 것이 하늘하고 동업하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하늘이 동업자인데 이 동업자가 계속 변덕을 부리거나 그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면 그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상 기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착과,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과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배추는 우리나라가 배추를 이제 4번 정도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봄 배추, 여름 배추, 가을 배추, 겨울 월동 배추. 아, 4번이나 되는군요. 네. 재배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여름 배추예요. 그래서 배추가 기본적으로 저온성 작물입니다. 저온을 좋아하는 거죠. 예, 저온을 좋아해서 시원해야 된단 말이죠. 시원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여름 배추를 어디서 재배하냐면 강원도 산의 꼭대기에서 재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랭지 배추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대관령이니 그렇습니다. 이런 데입니까? 네. 대관령 이제 그쪽에서 많이들 재배를 하는데, 이게 올 여름이 너무 덥고 그 더위가 추석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름 배추가 이제 녹아내리거나 생육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배추가 이제 결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안 되니까 상품성 있는 물량이 충분히 못 나왔고, 그래서 여름 배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지나면 가을 배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 요새 가을 배추는 작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 배추는 가격이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일시적인 거였고 지금 조금 떨어지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가을 배추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른 작목들이 또 마늘 뭐 이런 것들이 네네. 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출렁이고 있고 그렇고 쌀도 그 쌀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네. 쌀은 이제 그 벼멸구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벼멸구, 해충. 해충. 네. 그래서 이 벼멸구라는 게 비례해충이라고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비례 날라온다. 예, 그래서 비례해충인데 날아서 날비자에 올레자 한자로. 네, 날라서 온다. 네. 그래서 벼멸구 피해를 받았는데 이게 보통 벼멸구가 옵니다. 오는데 보통 3번 정도 증식을 하고 날이 온도가 낮아져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석 때 30도였어요. 네. 그래서 벼멸구가 4번 증식을 했는데 이게 한 번 증식을 할 때마다 200배씩 면적이 넓어집니다. 한 번 더 한 건데? 네네. 그러면 200배? 네네. 피해 면적이 이제 200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추석 때 30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 추석 때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네네. 그 농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였고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생산하는 면적이 8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약 5% 정도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름이 이렇게 더우면 젖소의 차규량이 줄어들어요. 젖을 덜 생산한다는 뜻인가요? 네. 우유가 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올여름이 또 길고 습하고 덥고 이렇게 돼서 이제 우유 차규량도 많이 떨어져서 또 우유는 이렇게 마시는 시유뿐만 아니라 빵이라든지 제과라든지 다른 제품의 기본 원료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기후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봄에 사과값도 기후 때문이고 배추값도 기후 때문이고 쌀도 벼멸구가 기후 기온이 올라가서 더 번식한 거니까 기후 때문이고 젖소도 기후 때문이고 다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 출렁이는 거죠. 출렁인다. 출렁이는 거죠. 올랐다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면 기후 변화는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농업 생산 구조라는 것이 완벽하게 온대 농업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이 5,000년 동안 온대였습니다. 예, 5,000년 동안 온대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빠르게 아열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40일, 50일 연속해서 비가 오고 그리고 가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이건 사실 온대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온대는 아니다. 이미 아열대 초입에 들어선 것이고 작목의 생산지도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 같은 데는 뭐 아열대 과일들이 잘 자라는 곳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만의 일회성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는 김치를 먹기 때문에 배추를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사시사철 또 요즘은 김치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4번이나 배추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거 고랭지 배추 못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고 사실 강원도 산의 꼭대기 가서 재배한다는 거는 우리 국토에서 재배할 수 있는 마지막 위치에서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기후변화가 조금 더 심해지면 이 땅에서는 여름 배추를 재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예, 또는 재배를 하더라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맞는 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러면 쌀이나 젖소, 우유 이런 데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느님하고 동업하는데 또 모든 작목은 기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기후가 변했다는 것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작목은 없는 거죠.
아. 심지어 온실에서 재배하는 작목이라 할지라도 뭐 온실이라고 만능은 아니거든요. 네. 외부 기온이 높아지면 온실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광량도 달라지는 거고 네, 온실은 비닐을 덮기 때문에 광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흐린 날 맑은 날에 따라서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화한다는 거는 뭐 만물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작물들, 쌀, 뭐 배추, 뭐 사과, 뭐 어쩌면 우유까지도 지금 우리는 온대 지방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키워서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계속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생산 구조, 그 다음에 R&D 체계, 그 다음에 재배 작물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리셋이 돼야겠죠. 아. 그리고 품종, 재배법, 방제법 이런 것도 다시 연구해서 다시 리셋이 돼야 되겠죠. 아. 예. 사실상 그 품종이 작물에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품종이 생각보다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2도, 3도의 변화를 버텨내는 품종은 없어요. 그래서 한 평균 기온이 1.5도, 2도만 변해도 그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품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새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사람도 2도 변하면 컨디션이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체온이 38에서 40도 되면. 근데 벼 한 포기, 풀 한 포기는 생체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도는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추 대신 양배추 먹고 뭐 사과 대신 바나나 먹고 이런 거는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쌀도 바뀌는 거예요? 쌀도 이제 재배 체계를 조금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과학기술 정책의 입장에서 쌀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쌀이 남아도는데 왜 정부가 재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한마디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쌀이 남아도느냐 앞으로도 남아돌 것이냐 이게 참인지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본은 지금 기후변화하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쌀이 부족해졌습니다. 예. 그래 그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뉴스에서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가서 먹어서 그렇다고도 그러고 기후 때문이라고도 그러는데 참이 어느 쪽입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든지 뭐 이제 분석들을 좀 해봤는데 관광객들이 먹는 양은 채 1%가 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기후변화, 태풍 뭐 이런 것 때문이고 그 사실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이 예전에는 이제 적도 정도에서 형성이 됐다가 중위도 지역 올라오기 전에 소멸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태풍이 중위도 잘 올라옵니다. 근데 세계의 곡창지대는 중위도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쌀이 부족해진 것은 기후가 변하면서 재배 물량도 줄어들었지만 그 재배 품질이 나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쌀이 같은 양이 나와도 완전미하고 불량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불량미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그럼 네.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쌀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고급 건가요? 쌀은 이제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찾는 품질의 쌀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물량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품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지금 제가 아열대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도 품종이나 재배지나 이런 것도 오늘 이제 벼멸구 피해가 대표적인 예인데 네네. 이제 방제법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이 먹는 쌀이 그 자포니카라고 둥글고 통통한 찰진 쌀 먹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디카라고 널쩍하고 긴 거 동남아에서 많이 재배하는 거. 안남미라고 그러는 네네. 건가요? 안남미라고 하는 거. 네. 그거의 재배 적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해안 쪽은 이제 안남미가 잘 자라게 되는 지역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안남미도 품질 좋은 안남미는 그러니까 인디카는 맛있고 찰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흩어져 가지고 우리는 되게 네. 막 푸석푸석하고 맛 없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 기억들이에요. 예, 근데 꼭 자포니카라고 해서 좋고 인디카, 안남미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품질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 쌀 뭐 이런 쌀도 네. 쌀하고 비슷한 걸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걸 재배 이제 적극적으로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 생산 구조나 체계를 많이 바꿔야 되는 거고요. 결국 다 돈입니다.
투자를 더 해야 되는 네, 상황. 그 아까 쌀 말씀하시다가 제가 살짝 더 궁금해졌는데 그럼 지금도 쌀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남아서 처치곤란해서 뭐 북한에 보내자 어쩌다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남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남을 거다라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부족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8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연간. 네, 연간. 그리고 40만 톤은 의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쌀 시장 개방이 늦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페널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쌀도 380만 톤도 남는데 40만 톤은 반드시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아무 대응도 안 한다면 그리고 변멸구 같은 게 이렇게 계속 날라와서 5%씩 그 피해를 준다면 숫자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품질 안 좋은 쌀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지났을 때도 과연 쌀이 남을 거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때 쌀이 부족해졌다고 봤을 때 또는 쌀이 남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때 대응하면 지금보다 훨씬 큰 비용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쌀이 남아도는데 무슨 투자냐.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5년, 10년 뒤에는 쌀이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쌀이 부족해질 경우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엄청 심각한 일인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쌀과 관련된 역량이 월드 베스트예요. 네, 네, 그래요? 우리나라가 쌀만은 네, 전 네.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네. 그 잘할 수 있는 체계와 구조와 인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쌀을 수출 산업화, 전략 산업화 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대비하면서 네. 신산업도 유지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뭔가 이렇게 농업을 보호하는 국가였잖아요. 계속 쌀을 수입을 제한하고. 근데 이거를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실제로 쌀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인 거죠. 네네네. 예, 그 소득 많은 국가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한국 쌀이 뭐 인기가 있는 편이고, 인기가 있어지는 편이고요. 또 그걸 가공 소재로 해서 그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사케나 위스키를 전략적으로 키웠던 가장 큰 이유도 네. 자국 쌀을 소비하기 위함이었던 게 커요. 예. 일본의 사케가 발전하게 된 것이. 네, 그 사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소비 말고 전 세계로 수출을 열심히 했던 것도. 네. 그래서 위스키나 사케를 만들면 그 원물로 소비할 때보다 300배의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네요. 한 컵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300컵의 쌀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쌀과 관련해서는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그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저번에 이 남재작 박사님 몇 번 나오셔가지고 농업 네.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농가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소규모 토지 경작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실제 일하는 분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해서 혁신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자로서는? 그 문제에 정확하게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모자라서라기보다는 구조 자체가 불리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은 풀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기술은 개발하면 되는데 구조는 전환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농업 구조 전환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이 늦었고 아쉬운 거죠. 지금 구독자님들이 아드리아 호영님 포함해서 장독대님도 계시고 안드로메다로 간다님 지구로 돌아오시면 좋겠는데 이분들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농업에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책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혹시 안 하고 있나요? 정책 당국에서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이 그동안 이제 산업화의 속도를 내다 보니까 그 빠른 성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잘 하는데 농업처럼 긴 호흡이 필요한 것들, 그다음 농업의 움직임은 이 항공모함 같은 거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거대하게 이제 방향을 틀고 그걸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경제 발전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농업을 선진국 산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농업이 잘 되려면 그 농지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게 사회적 합의가 되면서 아주 오랜 기간 한 방향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농업을 너무나도 산업적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봐온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한 번만 정리해 보자면 기후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의 이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사실이다. 많이 생산량이 줄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제 기후가 바뀌면 바뀐 대로 우리는 아열대 기후가 되면 아열대 기후에 맞는 작물도 있다. 쌀도 포함해서 쌀도 온대 쌀에서 아열대 쌀로 바꿔서 잘 재배를 하면 투자를 하고 하면은 오히려 수출하는 농업 대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꼭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이 농업 기술 가지고 아프리카에 지금 라이스벨트도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농지도 빌려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전후방 산업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쌀을 생산하면 RPC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정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앞에 품종을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위기로 식량이 비싸지고, 그리고 뭐 부족해지고 이제 이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기회 요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세계 이제 식량 중에서 사람이 먹는 양도 많지만 사실 그 축산업에 쓰는 사료로 쓰는 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한국이 수입 식량 곡물을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건 축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고기 먹고 싶으니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 대체육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대체육. 뭐 식물성 고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배양을 한다든지 줄기세포로부터. 콩고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콩고기 그렇죠. 비슷한 것들이죠. 예, 예, 콩고기 그다음에 이제 배양육. 네. 근데 이제 배양육 같은 경우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빨라서 이론적으로 소가 15마리가 있으면 네. 그 햄버거 패티를 10억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억 장이요? 네네. 15마리가 소 15마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면 햄버거 패티를 10억 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배양해서. 네. 그러니까 기존 축산업하고는 수율이나 효율성 경쟁이 무의미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미래 먼 기술이 아니라 2040년 정도 되면 그 우리가 키워서 먹는 고기는 40%로 쪼그라들고 그리고 배양육이나 식물성 고기가 30 정도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같이 곡물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지. 네. 근데 그런 푸드테크 기술 관련해서 또 한국이 해볼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직접적으로 뭔가 사육하고 하는 게 그렇죠. 힘들어지더라도 네네. 다른 출구가 열리는 거죠. 푸드테크를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네네. 우리나라 강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뭐 농업 생산 기술력, 그 다음에 식품 기술력, 그 다음에 그거가 관련된 기초 기술력, 이 좋은 나라죠. 그리고 원래 식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있는 나라들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등 그 물리기계, 피지컬한 제품들 위주로 전략 산업을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첨단 바이오라는 엄브렐러 아래에는 이런 푸드테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맥도날드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네. 그냥 소고기 대신에 배양육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시장은 엄청나지겠어요? 시장도 엄청나지고 곡물 생산량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유나 계란 같은 경우도 그 굳이 소나 닭에서 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식재료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만드나요? 배양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있고 실제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어서 소 없이 우유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CU라고 이제 맛있는 건 안 되더라도 네. 그 예를 들어 뭐 쿠키를 만든다든지 빵을 하는데 넣는 우유 정도는 예, 그거는 이제 두유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열리고 기존 네. 농업 체계와는 조금 다른. 네네. 그래서 이제 기후가 변화하고 있지만
세계 식량 시스템이 지금처럼 쭉 갈 거다. 그거를 또 당연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완전히 바뀔 수도 네, 있다는 식량 거네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지금은 네. 곡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엄청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곡물 네.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그렇죠. 우리 또 수입해다가 막 네, 뭐 네. 밀가루 빵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배양해서 그렇죠. 햄버거 먹을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 그러면 우리도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구워 먹는 고기는 네. 길러서 먹어야겠지만 햄버거 패티 같거나 그다음에 가공육 같은 경우는 양념도 치고 뭐 소스도 아. 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꼭 생고기일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아,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아드리아 호영님이 또 의견 주셨네요. 앞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온다. 다 모자라져서 그러면은 서로 곡물 재배할 수 있는 땅 차지하려고 막 전쟁이 막 벌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접근이신 것 같아요. 이제 식량 위기의 정의가 뭐냐 이제 이것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식량 위기는 물량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딱 선입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물량 위기 이전에 가격 위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량은 있으나 네. 전보다 비싸게 사와야 된다. 아. 물량은 있으나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소득 국가가 세계에서 사올 식량이 모자라서 돈 주고도 못 사온다. 이 상황이 벌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아. 그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거의 전지구적 재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엄청난 위기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네. 식품과 식량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안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폭동, 정권 교체 이런 게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뭐 멕시코에서 또띠아 뭐 혁명 네네.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랬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네, 그죠? 그 아랍의 봄이라고 아랍의 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밀이 부족해지면 네네. 바로바로 폭동이 일어났던 네네. 그런 적이 있죠.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식량이 가격이 막 출렁이는 그 상황에서 막 가격이 올라가고 그럴 때 우리가 배양육이라든지 이런 푸드테크를 통해서 수출 기업이 되어 있으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농업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열심히 키우면서 국내의 생산 농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네네네. 이런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한국 식품들이 외국에서 되게 인기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좀 잠재력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한국 식품이 외국에서 먹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식품이. 그래서 식품이 이제 외국에서 그 브랜드 위치를 가지려면 식품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나라가 가진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이미지가 필요한데 한국이 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 한류, K 드라마, K 영화 뭐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네네네. 문화와 식문화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쉬운 거는 저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까지도 한국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인데 저 원재료가 한국산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의 일부분은 한국산일 수 있죠. 뭐 스프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 밀이나 이런 걸까지 한국산이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한테는 충분한 부가가치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네네네. 석유화학 산업이 엄청난 수출 산업이잖아요. 네네네. 석유를 사다가 가공해서 원유를 사다가 가공해서 팔잖아요. 네. 식품도 그 트랙을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재료가 비싼 이유는 특히 이제 식량 장목이 비싼 이유는 미국의 옥수수밭 면적이 남한 면적의 4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만한큼 미국이 옥수수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옥수수를 어떻게 재배하든 간에 네. 그 금요의 경제를 당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인정하고
이제 앞뒤를 잘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재배 면적 같은 것도 있지만 카길이나 이런 글로벌 곡물 메이저들이 사실 쥐고 흔들어서 우리가 낄 틈이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식량 산업, 곡물 산업은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그 잘 생산하는 생산 인프라부터 그거를 조달하는, 운송하는, 그리고 다시 가공하는 그 이런 인프라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프라를 한 세계의 4-5개 기업들이 과독점하고 있어요. 네. 150년 전부터 네. 이렇게 과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늘 하나 꽂기 어렵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도의 식량을 소비하거나 수입하는 나라는 어느 정도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가 전혀 없을 때와 아주 일부라도 있을 때가 조금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인프라, 식량 산업이나 곡물 산업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가지고 네. 네, 그런 그 인프라 기업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농업에 투자하자.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고 싶은데 쌀이 되게 저는 관심이 사실 가거든요. 근데 쌀하고 관련해서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투자해서 뭘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뭘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냥 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뭐 다른 것 다 같이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인디카와 관련해서 좀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인디카 안남미. 예. 아, 긴 쌀. 네, 네. 아, 네. 오늘 이주량 박사님, 이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음번에 한번 진짜 이 식량 산업하고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을 텐데, 그죠? 다음에 길게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쌀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쌀을 그렇다고 우리 뭐 손 놓고 굶어 죽게 될 거냐? 그건 아니고 투자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안남미 인디카 쌀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농업 개혁에도 투자를 하고 푸드테크에도 투자를 해서 농업 대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주영 박사님은 굉장히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오늘 밤에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될 건지 냉철한 분석가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주영 박사님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 통파.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동훈은 특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베스트죠. 한동훈 입장에서 특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리더십이에요. 일단은 뭉개기가 비슷해요. 독단적 리더십도 비슷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윤석열, 한동훈 둘 다 그런 독단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슈를 계속 바꿔요. 한동훈 100일 지났는데 다 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처음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하겠다고 하다가 뭉개고 그리고 3대 요구안 뭐 독대하겠다라고 하다가 뭉개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영수회담 한다고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괜히 비선 논란만 커지고 한동훈 독대하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거를 모면해 볼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둘의 리더십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갈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당장은 선거가 없어요. 일단은 국민의힘 사람들 안 급하기 때문에 탄핵 안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가 됐든. 네. 아이오와의 밀밭에서 땀을 닦고 있는 한 안학내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 백인 안학내인데요. 이분이 오늘 밤에 던지는 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못 받고 날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짜 웃기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현대 민주주의인데 어쨌든 우리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지금 미국 대선을 계속 전망해주고 있는 이승원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 펜실베니아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그 히스패닉 청년 한 명이 오늘 밤에 던지는 표가 네.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에 무슨 전쟁이 벌어질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주한미국을 철수할지 아닐지 이런 것도. 실제 그렇습니다. 그 지난 4월이었나요? 그 악시오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국 유권자의 뭐 90%도 아니고 99.5%가 사실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0.5%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7대 경합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7개 경합주 안에서도 한 주 안에서도 소위 카운티라는 개념이 있죠. 그 사람들은 카운티가 모여서 주가 되는 건데 그 특정 카운티만 또 이렇게 스윙 보터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카운티는 무조건 공화당, 어떤 카운티는 항상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큰 펜실베니아라고 하더라도 이 주를 보면은 표심이 엇갈리는지를 딱 알 수 있다. 카운티면 우리로 따지면 군 정도 되는 건가요? 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 좀 크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보다는 도하고 군 사이에 있는 어떤 건가? 하여튼 주와 거기 군 사이쯤에 있는 건데 우리랑 일단 인구나 뭐 이렇게 국토의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참 어려운데 카운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얼마 뒤에 시작할 그 대선 CNN을 딱 그 열어보시면 그 지도에 조그맣게 점들이 보일 겁니다. 그건 이제 카운티 단위로 아마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저께 제가 본 뉴스에 따르면 7개 경합주도 아니고 그 안에 추려봤더니 한 25개 경합주에서 모든 게 결정돼.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25개 카운티에서 던지는 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 중이에요. 지금 네. 전쟁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결정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게 실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을 지금 중단시킬 것인지 연장시킬 것인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사실은 그 7대 경합주 안에 몇 개의 카운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지금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있는 라틴계 한 20살 어떤 학생이 던지는 그 표 하나가 전 세계 모든 것을 뭐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뭐 나비 효과보다 훨씬 더 크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선에 대해서 호들갑 떨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식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볼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깊은 한숨.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걸 좌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날이 그러니까요.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력이 이제 중요합니다. 금방 네. 선거 시작하죠. 미국 대선. 동부 시간으로 5일 0시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네. 오늘 오후 2시에 조금 이따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5일 우리 시간으로 5일 오후 2시부터고 네네네. 이제 6일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동서부가 다 저 시간대가 다르니까 쭉 이렇게 맞아요. 늘어나서 네, 3시간 열몇 정도 시간 되는 차이가 거죠.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이승환 평론가님은 여기 우리 거의 매주 한 번씩 계속 거의 매주 이야기 했죠. 나누면서 네네. 미국 대선 얘기를 주로 이제 몇 달 동안 했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인은 트럼프 싫다, 해리스 지지한다 얘기하시면서도 네. 제 기억에는 트럼프가 질 거예요.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고 해리스가 이길 거예요.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리스주가 비교적 어쨌든 옳고 그름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옳고 그름 뭐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최소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불확실성과 확실성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기왕이면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해리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왔고 여론조사 결과는 뭐 기술적으로 동률이니까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까지 말씀드려왔죠. 네. 그럼 마지막 예측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쯤 어떻게 되는 되면은 겁니까? 예측이라기보다 이렇게 거시라고 하죠. 그래서 너 느낌이 어때? 딱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너무 동률이고 사실 이렇게 동률이면 트럼프한테 유리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 중간 선거에서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2016년보다 2020년보다 2022년 중간 선거가 여론조사가 그래도 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기술적으로 좀 진전된 상황이라고 좀 믿고
해리스에 던져보겠습니다. 해리스. 네, 아. 네. 저도 지난 3월이었나요? 봄에 저는 바이든 사태 전이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제 예측을 말씀드려요. 저도 나름 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나름 네. 근거를 가지고 저 여론조사는 믿지는 않거든요. 저는 하드 팩트만 믿어서 경제 상황이나 뭐 이렇게 인구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해리스가 또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의견이 같으시네요. 근거가 또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서 네네네. 제 견해를 말씀 좀 말씀드리는 게 주시죠. 낫겠네요. 이제 더 이상 뭐 끝까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저도 좀 그렇고 일단 저는 해리스가 될 거라고 약간 wishful thinking이긴 한데 시에나 대학과 그 뉴욕 타임즈가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7개 경합주 여기서도 등록 유권자가 아니라 실제 투표장에 갈 거라고 얘기한 투표 의향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4곳에서 해리스가 살짝 앞서가요. 여전히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네바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에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은 동률이었고요. 47대 47, 뭐 48대 48. 그리고 트럼프가 애리조나 한 곳에서만 우위를 차지했어요. 이거는 이제 뉴욕 타임즈입니다. 혹시 네. 이거 보시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네네. 해리스가 네바다 같은 데서 한 3%포인트 앞서가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굉장히 중요하죠. 노스캐롤라이나는 주로 공화당이었고 특히 16년, 20년 둘 다 트럼프를 한테 이제 표를 몰아줬던 뭐 몰아줬다기보다 꽤 차이가 났죠. 한 7, 8만 표. 근데 어쨌든 저기서도 해리스가 48로 2%포인트 앞서가고 위스콘신 앞서가고 동률은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도 동률입니다. 그 애리조나는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왜냐면 4%포인트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1일 영국 더 타임즈랑 유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있는 영국에 조사한 건 어떤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네.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한 발 더 나가서 유거브 같은 데는 자신들의 이 조사가 만약에 맞다면 해리스 후보가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270이면 백악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숫자잖아요. 정확하게 딱 270을 얻어야지만 270을 넘으면 되는 거죠? 네네. 271이 돼야 되는 건가요? 270. 270. 538이니까. 네네. 270을 딱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맞다면 276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더 타임즈와 유거브,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나온 마지막 조사였고, 워싱턴 포스트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자주 가지고 오는 그림입니다. 이제 추세를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그 지금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고 4곳에서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고 있고 뭐 조지아, 애리조나 여기서는 또 트럼프가 좀 앞서가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추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그 조사들을 통계를 내보면 지역별은 좀 차이가 있지만 7개 가운데 4곳에 앞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그리고 유거브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여론조사 업체, 영국 여론조사 업체인데 포컬 데이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다층 회귀 분석 및 사후 계층화 기법.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 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제가 네,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니 이게 너무 재미없어요. 하여간 네. 분석 기법입니다. 통계 분석 기법.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뭔지. 아무튼 이 기법을 활용해서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경합주 여론조사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은 이제 1,000단위 뭐 이런데, 여기는 뭐 3만 케이스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메가 여론조사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아주 작지만 어쨌든 미세하게 카멀라 해리스가 좀 앞서가고 있다. 대선 승리가 예측됐다라고 밝혔고요. 여기 이제 연구 책임자가 나와서 그동안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기울였었는데 마지막 분석에서는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후보 격차가 너무너무 근소해서 2016년 그리고 2020년 당시 여론조사 대비 한 3분의 1 정도만 오류가 나와도 트럼프로 뒤집힌다. 왜냐하면 같이 근접할수록 그 오류가 조금만 뒤집혀도 완전 결과가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레이저 씬이라고 표현하죠. 그 미국 언론에서. 너무 레이저 씬하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거에 오류에서 조금만 틀려도 트럼프의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 마지막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대선 승리가 예측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여러 가지 뭐 수십 개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언론과 대표적인 언론 그 여론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을 했다는 거는 네. 그 보통 이렇게 딱 한 명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냥 누구 지지하세요? 해리스, 트럼프? 아, 네, 한 아카운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 합쳐가지고 퍼센티지 내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제가 그거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네. 회귀 분석은 여러 가지 변인들이 하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을 같이 계산을 해서 아마도 좀 보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을 왜 주목하냐면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한 몇 안 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 같은 해에 있었던 그 브렉시트 있죠. 영국에서 네네네네. 탈퇴하는 브렉시트도 예측했던 곳이어서 아, 브렉시트도 깜짝 쇼였는데 네, 진짜. 맞아요. 그건 진짜 아무도 진짜 모른다. 통과될 줄 몰랐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어마어마한 것을 예측해내서 뭐 100% 다 그 이후에 모든 게 맞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때 주목을 받았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참고로. 그런 조사가 원래 다별량 조사가 더 잘 맞긴 해요. 아, 회귀 분석, 이렇게 다별량 하는 것이. 회귀 분석을 하는 게. 네. 그렇지만 뭐 조사 기법은 뭔지는 더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다들 기법이 좀 다르니까요. 네. 지금 KH 김님은 샤이 보수 반영된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요. 김명기님은 트럼프 형은 미국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전 투표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빠른 데는 10월 한 후반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10월 한 달 내내 거의 50개 주에서 47개인가 46개인가 거의 모든 주에서 하는 게 이제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가 편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다들 실제 가가지고 투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굉장히 독려되는, 특히 민주당에서 많이 독려했던 거니까 점점 그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그 현지 시간 3일 오후 8시 현재 7,730만 명이 사전 투표했어요. 7,730만 명. 그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이 숫자를. 제가 그래서 와, 오늘 엄청 높네. 네, 인공지능에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등록한 유권자 수가 1억 8,600만 명 정도 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한 46, 7% 한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로. 네네. 나머지는 이제 난 당일날 하는 게 투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전 투표 뭔가 그 자체가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못 믿어온 사람도 있고, 뭐 등등해서. 그래서 어쨌든 한 6, 7% 정도가 이미 투표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가 오늘 내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 사전 투표 많이 했는지가 나오나요? 일단 나왔습니다. 갤럽이 아니라 네. 여성 유권자가 많았고요. 사전 투표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물어봤겠죠. 네네네. 보통 이제 너 어느 정당 소속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기도 하니까 네. 지금 당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성 남성은 그냥 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네네네. 54%가 여성, 44%가 남성이었어요. 사전 투표만 봤을 때. 그리고 인종별로는 백인이 64%를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 41세 이상 유권자,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적극적 투표층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일단은 여성들이 더 그렇죠. 적극적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서 그냥 남자 여자 그 유권자 수만 봤을 때 여성이 더 유권자 수가 많습니다. 한 53%인가 그래요. 네네. 그래요? 원래 더 많아요? 네, 유권자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등록을 해서 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특정 나이가 되고 조건이 되는 유권자 수만 액면 그대로 봤을 때 50% 이상이기 때문에 53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유권자 수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거의 10%가 앞섰죠, 여성들이. 그리고 인종으로는 백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성 유권자들이 조금 그 많은 것도, 이거 조금이 아니라 10%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것도 주목되지만 공화당원들이 대폭 증가했어요. 원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원래 좀 동결을 많이 했고 그전에 민주당원들이 참여 많이 했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기존에는 뭐 이제 사전 투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60%가 나는 민주당 당원이야, 뭐 민주당이야.
그리고 한 절반인 한 30%가 난 공화당이야 해서 정말 2대1의 비율이었고 실제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훨씬 더 이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4년 전으로 따지면 바이든이 훨씬 더 우세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전투표가 거의 뭐 불법이다, 뭔가 문제 있다, 뭐 사기다라고 했던 트럼프조차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저번에 한번 밀리고 나니까 일단 많이 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극렬하게 싫어했던 트럼프마저도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사전투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해서 계속 독려해서 공화당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전투표가 전체 다 끝난 시기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했을 때 물어보니까 민주당원이 이번에 38, 공화당원 36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해졌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2% 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이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한 보도에 따르면 일단 민주당원 38, 공화당원 36. 그래서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공화당원들의 적극성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일단 백인은 64.5%면 아마 이게 백인 인구 비중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여성이 엄청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건 네. 여성은 반 트럼프 아닙니까? 어때요 대체로? 이번에는 아니면 거의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쓰라렸던 게 힐러리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백인 여성들, 이제 일단 백인 여성들은 트럼프 쪽을 더 많이 지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힐러리 여성 대통령 최초의 후보였는데도 그리고 게다가 백인 여성인데. 네, 네. 그래서 16년과 20년 그리고 24년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얼핏 보면 백인 여성들은 특히 힐러리한테 많이 표를 줬을 것 같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트럼프에게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 붙었을 때는 트럼프한테 더 큰 격차로 여성들이 표를 줬다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이제 백인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전체 여성 유권자를 봤을 때 누가 더 많을 것인가 하여튼 그게 관건일 텐데 이번에 여성들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낙태권. 낙태 문제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성들 특히 이제 백인 여성들조차도 네, 해리스한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 결과가 많았고요. 그럼 둘이 낙태 문제 입장이 다른 거죠? 트럼프하고 완전히 해리스하고.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본인이 임기 중에 3명의 대법원 그 재판관을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관을 바꿨죠. 네. 그래서 6대3 보수 우위로 6대3 구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2022년에 이제 낙태권을 한마디로 이제 여성들에게 빼앗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여기에 분노해서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슈가 아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여성들에게 호소하는 당신 몸과 당신의 딸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역대급으로 젠더 간의 어떤 그 갭이 가장 큰 대선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럼 뭐 연령별로도 있지만 또 공화당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거는 또 공화당원이 많이 사전 투표했다는 거는 트럼프한테 좋은 소식일 그렇죠. 수도 이거는 있잖아요. 트럼프한테 좋은 소식이죠. 네. 샤이 트럼프가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샤이 트럼프가 과거 16년에 비하면 거의 뭐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은 예전에는 트럼프의 공화당이었는데 이제는 공화당의 트럼프였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된 거죠. 네. 이건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샤이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국내 언론에서 이제 그런 표현 많이 보셨을 텐데 샤이 트럼프냐 뭐 히든 해리스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말 못하는 사람이 실제 있고 아직도 트럼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너무 이제 여론조사가 타이트해지니까 여기서 몇 표라도 저기서 몇 표라도 해도 이게 굉장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맥락에서 그런 제목을 잡는 건데 어쨌든 샤이 트럼프가 대폭 없어진 건 맞죠.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네. 백인 여성들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2016년에 러스트벨트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부각되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근데 러스트벨트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분노해서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노동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딱 빠진 게 트럼프가 그때도 뭐 여전히 여성 편력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반여성적인 발언도 막 거침없이 하고 그랬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백인 남성 가정에는 백인 여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네. 러스벨트 노동자들은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 여성들은 어쨌든 남편을 따라서 투표를 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여성들이 이번에도 좀 네. 비슷한 그 모습,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았다고 제가 강조했던 게 이번에 해리스 지지하는 광고죠. 아마 슈퍼팩에서 그 광고를 이제 지원했겠죠. 무려 줄리아 로버츠가 나레이션을 한 광고 30초짜리 저 조금 전에 다시 보고 왔는데 여성들 두 분이 나타나요. 백인 여성 두 명이 나타나면서 이제 남편과 같이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투표장에는 혼자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당신의 투표는 투표장 안에서만 그 벌어지는 일이고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의 나레이션 굉장히 짧은 광고입니다. 그걸 보면은 남편 눈치 보여서 트럼프를 찍겠다는 여성, 하지만 속으로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여성을 이제 광고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제 투표용지 한 장면 보여주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제 해리스를 찍는 그게 이제 광고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런 광고를 한다는 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거는 또 다른 건데 어쨌든 그분들도 샤이 트럼프를 묶는다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뭐 남편이 누굴 원한다고 해서 내가 왜 나의 투표를 뭐 좌지우지 해야 되는지 그걸 왜 눈치를 봐야 되는지 사실 그런 역학관계를 모르겠는데 아직 그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 특히 이제 백인들 있고 뭐 이제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 거기 계신 분들은 뭐 남편이나 가족들과 이제 정치적인 어떤 토론을 즐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광고까지 나왔겠습니까? 아, 줄리아 로버츠까지 줄리아 동원해서 로버츠까지 동원해서. 고액 광고였을 것 같은데. 네. 어. 그리고 그 또 뉴스를 보면 그 여성 화장실에는 이제 여성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메모를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다던가 네. 메모지를 서로 전달한다던가. 아, 그리고- 화장실에서 선거 네, 운동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만큼이나 이제 프라이빗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걸 수도 아, 있겠죠. 네, 투표소는 화장실처럼 자기만의 공간이다.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라이빗하다는 단어가 있고 뭐 your vote, your voice, 뭐 your choic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짧게 해가지고 그런 메모지가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시작된 건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샤이 트럼프 말 못하는 샤이 트럼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실제 해리스를 또 찍느냐, 결국은 투표장의 기분에 따라. 히든 해리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히든 해리스죠. 정확히 얘기하면. 히든 해리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근데 어젯밤에 막 찾아보다가 이런 흥미로운 거 발견했어요. 아까 경합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그 블루얼이라고 부르는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네. 여기가 백인 비중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 거의 네,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성은 한 반이라고 치면 한 40%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리스가 흑인 남성 잃어버리고 있다. 해리스가 뭐 아랍계 잃어버리고 있다. 해리스가 뭐 라틴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 해봤자 각각 한 5% 정도씩밖에 안 되고요. 맞아요. 백인 여성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히든 해리스면 이게 선거가 사실 급반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젠더의 싸움으로 간다, 남성과 여성 간의 대결로 간다면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압도적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유리할 수 있는데, 그 이제 흑인표가 줄어들다, 뭐 라틴의 지지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건 맞으니까. 왜냐면 뭐 예를 들어 흑인이 저번 그러니까 20년에 바이든 86%가 지지했는데. 얼마 전 조사에서 한 76%가 지지하니까 어쨌든 10%포인트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몇 %니까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뭐 반이나 반밖에 이런 것처럼 같은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흑인 이제 인구 비율로 보면 백인이 한 60%고 라틴계가 한 19% 정도 되고 네. 흑인이 한 12% 그리고 에이시아계가 이제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그 인구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흑인 그리고 젊은 남성 하면은 실제
지는 몇 퍼센트 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투표장에 또 안 나가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실제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뭐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겠죠.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가느냐 안 나가느냐까지 과거의 행태.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 그거 물어봅니다. 그냥 너 이번에 갈 거야라고 대놓고 물어보지 않고 2016년에 투표했어? 2020년에 투표했니? 이번에 갈 거니? 이런 단계로 물어본다고 해요. 여론조사 기관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왜 안 나갈 건데 간다고 하는 사람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하나의 노하우이자 기법인 거죠. 실제 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내는.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 투표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진행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흑인 남성, 특히 흑인 젊은 남성 포인트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워낙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격전을 보이니까 그 1%, 2%가 다 중요해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네네. 그렇지만 백인이 엄청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다. 여전히 60%니까요. 그런 미국 전체를 거죠. 봤을 때. 네. 네. 그 여성들이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지에서 재미있는 지표가 있었는데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네네. 해리스가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가 얘기를 좀 얘기하셨죠. 자세히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많이 얘기 못한 포인트가 거기서 여성이 좀 많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걸로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특히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이오와 안에서. 네. 그러니까 뒤집어진 이유가 여성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40대 이상 정확히는 65세 이상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해리스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게 결국은 또 낙태권입니다. 이제 아. 뭐 60대 이상은 이제 딸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딸이 당할 여러 가지 위험 이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조사가 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냐면 워낙 아이오와 색깔 자체가 빨갛는데 이런 반전이라는 것 자체도 있지만 누가 조사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근데 이제 디모인 레지스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네. 디모인 레지스터라는 일간지 현지 일간지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그 여론조사를 같이 이제 돌리는데 여기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앤 셀처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이분은 거의 롤모델이에요.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의 롤모델. 나도 저 여성처럼 여론조사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이 하는 거라서 다른 사람 말했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이분이 이번에 그 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한 3%인가 4%인가 지금 여성이 더 앞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해리스 지지가 47, 트럼프가 4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 정도 해리스가 앞서가는데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47, 44가 전체. 해리스 전체. 47, 네네네. 44, 아이오와 안에서. 근데 항상 트럼프가 이겼었는데 그렇죠. 이제 해리스가 이번에 이기니까 아니 아이오와에서 이 공화당 톱밭인데 그죠.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이제 나이 많은 장년층 여성들이 해리스한테 많이 갔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얼마나 지지했는지도 나왔네요. 아이오와주 안에서도 네네. 여성은 56대 36. 56대 36. 그래서 20%포인트가 차이가 있어요. 해리스를 지지한 해리스 거죠. 지지하는. 여성들이. 이제 남성 거꾸로 52대 38로 트럼프를 더 지지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백인 여성들은 계속 공화당 지지했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특히 엄청난 여기서- 반전이네요. 네. 아이오와주 진짜 밀반만 있는 그런 보수적인 동네인데 그러니까 아이오와주 많이 여성이 바뀌었네. 56대 36이면 사실 엄청나죠. 혁명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푸에르토리코 관련해서 지금 또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저께 제가 그냥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뭐 라틴계만 봤을 때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이 한 30% 격차가 났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왜 우리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무슨 뭐 반전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역시 그 푸에르토리코 그 쓰레기 발언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게 그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라틴계 전반에 굉장히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푸에르토리코는 사실 미국 영이긴 한데 미국의 주는 아니죠. 그 카리브해에 있는 섬인데 네, 자치적으로 이제 괌하고 하는데. 비슷한 네네. 위치에 있나? 근데 거기 있는 네.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권이 없는데 네. 여기 와서 아예 이민해서 정착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출신으로. 그래서 이분들 뭐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여길 가져가야지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펜실베니아에서만 거의 50만 명이 살아요. 50만 명이요? 몇 네. 프로나 되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지? 인구를 제가 아마 지금
예, 다른 문서에 지금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네. 모르겠네요. 근데 근데 지금 50만 명이면 아마 펜실베니아 주 이게 아마 이게 상당히 한 3% 정도 돼요. 3% 정도 되나요? 이게 펜실베니아가 아마 1,700만 뭐 이렇게 1,500, 1,600, 1,700 요 정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숫자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하여튼 네. 3-4% 됐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2020년에는 라틴계 유권자가 펜실베니아에서 5% 정도 됐다고 하네요. 라틴계 네, 전체가. 라틴계 전체가. 아.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또 푸에르토리코는 또 따로 집계가 될 테니까.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거기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 그 칼럼을 읽었는데 이분들은 왔다 갔다 스윙 보러긴 한데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민주당 찍어주자. 이번에는 뭐라 찍어주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게 약간 기질들도 이제 막 페스티벌 같은 거 막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하고 이게 똘똘 뭉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한쪽에 화끈하게 밀어주는 또 그런 게 있어서 네. 이번에 그 발언으로 이분들만 움직여도 이 아. 펜실베니아가 뭐 이렇게 들썩거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 네. 그것도 그래서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결국은 이 막말이 아니었나.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라는 막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네. 제주도는 XX 섬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건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거기 그래서 우리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죠? 트럼프 캠프에서 그 이례적으로 네. 네, 사과 성명, 아. 해명 이건 트럼프 발언이 아니라 옆에 아. 코미디언 발언이었어 뭐 이렇게 아. 하는데 그게 진정이 됩니까? 야, 네. 웬만하면 사과 안 하는 웬만하면 사과 안 캠프인데. 해요. 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우리 농담처럼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진짜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계 청년이 맞아요. 우리의 운명을 오늘 밤에 좌우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냉철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또 목요일 날 다시 오실 거죠? 아, 네. 대선 끝나면 이제 결산해야죠. 목요일 날 여러분 최승병 박사하고 경제 이야기, 산업 이야기, 그리고 이승원 평론가하고 정치 이야기 하면서 미국 대선 결산할 테니까 목요일 라이브도 꼭 찾아와 주세요. 이승원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저는 목요일 오기 전에 내일 수요일 다시 11시에 라이브를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톰.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